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토종 기업들의 손발을 묶은 채 해외 플랫폼들만 키울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였습니다. 미국이 우리 시간으로 2월 1일 새벽 올해 첫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미국 경제가 최근 탄탄한 모습을 보이면서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고강도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경로를 비롯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독과점 우려가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미리 정해서 규제하는 이른바 플랫폼법의 윤곽이 이르면 다음 달 나올 전망입니다. 문제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외국 기업은 실질적인 규제가 어렵고 중국 플랫폼 기업들은 아예 규제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우리 플랫폼 기업들 손발만 묶어놓고 오히려 해외 플랫폼을 키우는 꼴이란 비판이 나올 법도 합니다. 이 전 세계 각국의 디지털 규제가 대부분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데 왜 우리만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첫 소식 유호성 기자입니다. 독과점 우려가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경쟁 제한 행위를 규제하는 이른바 플랫폼법.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전 규제 대상 사업자가 네이버와 카카오로 좁혀지는 모습입니다. 특정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미리 지정하고 규제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공정위가 설명회까지 열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기준에 예외 조항이 많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이버는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 60%, 카카오는 메신저 시장 점유율 98%라는 이유로 지배적 사업자 지정 가능성이 높지만 배달의 민족은 배달 시장 60%를 장악하고도 매출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제외될 걸로 관측됩니다. 또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도 논란거리입니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거라지만 외국에 본사를 둔 터라 통상 이슈로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울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국내 기업들 손발은 묶어두고 덩치를 키우고 있는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규제 예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테무, 쉬인, 중국 기업도 다 사고 있는데 그런 거 다 할까요? 집행의 대상이 되는 법규는 글로벌 공통규범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지 우리나라에만 유일한 규범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플랫폼 독과점 기준과 이에 따른 사전 규제 대상이 될 업체를 담은 플랫폼법의 윤곽은 다음 달 드러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시장에 미칠 파급력 등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일본 노무라 증권은 이번 주가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벤트 리스크가 있는 한 주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 나올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들은 우리 주식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신인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30일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구글과 AMD, 애플과 아마존, 메타까지 잇따라 실적을 발표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과 함께 내놓는 전망은 우리 기술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내수 물류를 확인할 수 있는 UPS 실적도 경기와 증시 바로미터가 되고 2차 전지주에 관심 많은 우리 증시엔 30일에 나올 GM의 실적과 전기차 전망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다른 변수는 우리 시간 2월 1일에 나올 FOMC 회의 결과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동결이 확실시되지만 이 자리에서 나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미국은 FOMC 회의 전 예상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안정세를 확인했습니다.
3월 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진 가운데 파월 의장이 여전히 상대적 매파 기조를 유지할지가 관건입니다. I tend to think we may get a more of a hawkish message. We got the opposite last time around. And I think investors need to brace themselves for an environment throughout the year where we may get very few, if any, interest rate cuts. 이번 주엔 금리보다 고용이 증시에 더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2월 2일엔 미국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지난달 21만 건 늘었던 미국 고용, 이번 달 전망치는 17만 7천 건 증가입니다. 실업률은 지난달과 같은 3.7%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시가 바라는 시나리오는 고용이 예상대로 둔화하고 실업률도 천천히 나빠지는 겁니다. 고용 둔화가 있어야 연준이 예상대로 긴축 정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올해 금리 인하가 늦지 않게 단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직원이 5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나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까지 모두 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에 있는 한 고깃집. 이곳 사장은 일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인 음식점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소식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당장 식당에 있는 숯가마에서 숯을 데우다 직원이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지 막연한 두려움부터 앞섭니다. 간접적으로 들은 거 외에는 저희 준비한 건 없었습니다. 이번에 알게 됐고, 저희 같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저부터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못 견딥니다. 인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상인도 걱정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예측을 하지도 못하는 어떤 사고에 대해 갖고 폐업을 해야 된다는 직원들의 경계 문제, 법이 너무 과중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갔고, 중소사업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2022년 기준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의 4%가 도소매, 음식, 숙박업 종사자. 음식점에서 다짐육 배합기나 자동 양념 혼합기에 근로자의 팔이 끼이는 등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비해 중대재해 빈도가 낮다지만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 의무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생업전선에서 바삐 움직여야 하는 동네 식당과 빵집 사장님들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은커녕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르바이트생까지 근로자 수에 포함되다 보니 일부 사업장은 직원을 줄이는 것까지 고민 중입니다. 정부도 서둘러 아직 준비가 덜 된 영세 사업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3개월 동안 대진단을 통해서 83만 7천 개 사업장 전부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재정 지원도 하고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마켓플러스입니다. 오늘의 첫 주제 제목은 힙이 갈린 코스피 코스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힙이가 갈렸는데요. 네, 오늘 시황 한번 살펴보면 코스피는 오늘 0.89% 오르면서 10거래일 만에 2,500선을 탈환했습니다. 네, 반면 코스닥은 2% 넘게 급락했는데요. 네, 무엇보다 지수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이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이 극명히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전거래일 반등했던 에코프로 그룹주는 급락했는데 이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자동차주 오늘 빨간불을 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세를 가른 건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오늘은 선물도 이 대거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오늘 대부분의 업종에서 기관과 함께 순매도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증권가에선 호실적 발표, 업황 회복 기대감 등에 따라서 이 코스피 업종 내 자동차, 반도체 이런 대형주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반면에 2차전지 업종은 전기차 시장의 둔화 우려에 약세를 보였다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양 지수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지수 내에서 이 특징주 종목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오늘 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LNF 소식인데요. 제목도 호된 신고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LNF 코스닥에서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 후에 첫 거래일을 맞았는데 성적표는 좋지 못했습니다. LNF는 오늘 전 거래일 대비해서 9% 가까이 급락하면서 14만 5,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서는 예전과 다르게 이 이전 상장이 주가 상승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이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 상장을 하면 주가가 오른다 이런 설명은 아무래도 신규 지수의 편입에 따라서 이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일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결국 LNF의 경우엔 2차 전지의 업황 개선 그리고 또 기업 자체에 유의미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 같은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LNF가 전구체 합작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조인트 벤처 이렇게 추진하면서 자금 확보가 지금 핵심인 상황인데 증권가에선 올해 LNF가 외부 차입, 증자 이런 식으로 자본 조달 시도가 빈번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런데 만일 이를 뒷받침할 성과가 없다면 시장에선 동의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사례도 있죠.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이 둥지를 옮긴 포스코 DX 역시 5거래일 연속 하락한 바 있습니다. 양시장 소식 모두 전해봤으니까요. 오늘 마지막 소식은 주식시장에서 조금 눈을 돌려서 코인 시장 이야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 주말 동안 반등에 성공한 비트코인 소식인데요. 비트코인의 경우 지난주 올해 초에 현물 ETF 승인을 앞두고서 이 가격이 급등했었는데 막상 ETF가 승인이 됐더니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의 가격 ETF 승인 이후에 4만 달러 밑에 이 39,556달러까지 내려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 이후에 이렇게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42,000달러 선까지 올라갔는데요. 시장에서는 그레이스케일에서 시작된 이런 매도 흐름이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가격을 누르고 있었는데 이 매도 흐름이 조금 완화되면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고개를 다시 들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말 이후에 조금 이렇게 가격의 낙폭이 조금 완화되는 모양새긴 한데 여전히 시장에선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양쪽 의견을 모두 살펴보면요. 한 블록체인 분석 업체 같은 경우엔 이 비트코인이 현재 43,000달러라는 저항선을 시험하고 있는데 이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엔 보다 안정적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 내고 있고요. 반면 이 뱅가드 같은 경우엔 현재 이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에 들어가긴 했는데 고유한 자산 가치 그리고 현금 흐름이 없는 미성숙한 자산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주말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반등에 성공하긴 했는데 투자자분들께서는 향후 주가의 흐름, 가격의 흐름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 전해드렸습니다.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부동산 PF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이를 버티지 못한 저축은행들이 매물로 쏟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도 팔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이 새 주인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과 캐피탈, 상호금융과 같은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부동산 PF 대출 충당금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엔 충당금 적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1:1 면담까지 단행하는 그야말로 강도 높은 점검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1.19%에서 지난해 9월 말 2.42%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2.05%에서 5.56%로 크게 올랐습니다. 때문에 금융당국의 본격적인 점검 이후 인수합병 시장에는 부동산 PF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저축은행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부동산 PF에 대해서 이제 충당금을 제대로 쌓지 않았거나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제 금융당국이 어떤 조치를 내리겠죠. 그 이후에 이제 인수합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개수가 적은 게 아니고 한 80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M&A 가능성이 없지 않죠. 문제는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연체율마저 급등하고 있는 만큼 매물로서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지난해 상상인 저축은행을 비롯해 HB, 에키온, 한화 등 일부 저축은행들이 시장에서 매물로 거론되고 있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사 입장에서 저축은행은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에 좋은 포트폴리오로 꼽히지만 업황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연체율 개선을 위해 채권 매각 대상을 확대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영업구역 제한 없이 대주주가 최대 4개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만큼 올해는 저축은행 업계에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중요해지면서 과거에는 서울 일부 고가 아파트에만 있었던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이제는 지방 아파트 단지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분양가가 올라가고 살면서 계속 내야 하는 관리비도 늘어난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신축 아파트인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단지입니다. 유명 커피 체인점처럼 보이지만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고급 호텔에서나 보던 인피니티풀을 이용할 수 있고 인근 서초 그랑자이 단지에선 최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극장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아침과 점심, 저녁을 모두 아파트 안에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6성급 호텔급 이상으로 너무 잘 돼 있고 히노키 그런 거로 다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이들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 4개의 카페가 있는데 다들 각각의 니즈에 맞춰서 입주민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입주민들은 만족도가 너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지을 때부터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좀 진행을 했고요.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매주 그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이제 충분히 반영하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주민들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들엔 높아진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커뮤니티 시설 고급화 경쟁이 치열합니다. 호텔에서나 누릴 수 있는 컨시어지 등 고급 주거 서비스를 도입한 곳도 적지 않습니다. 강남 등 일부 고가 아파트에서 볼 수 있었던 서비스가 이젠 서울 다른 지역은 물론 지방 아파트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아파트 가치를 높이고 결국 집값과도 직결되는 만큼 고급 아파트를 판단하는 일종의 기준이 된 겁니다. 실제로 서울 노량진 재개발 단지 수주전에선 시공사들이 입주민들을 공략하기 위해 고급 커뮤니티 서비스를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본사 입장에서도 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커뮤니티나 생활 여건들 개발하기 위해서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케팅 중에 하나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다른 아파트보다 좀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다만 초기 공사비가 늘어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입주 후 주민들의 관리비가 증가하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우물한 개구리 소리를 듣는 국내 은행들, 수십 년째 해외 진출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국내 은행들의 T&I, 즉 초국적화 지수는 평균 13%. 이 지수가 높을수록 글로벌화가 잘 돼 있다는 뜻인데 해외 진출이 활발한 4대 은행만 따로 떼서 봐도 초국적화 지수는 평균 17%에 불과합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나 UBS, HSBC 등 해외 은행들의 초국적화 지수가 65에서 85% 수준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미합니다. 수십 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화가 더뎠던 이유는 금융위기 당시 정책적으로 금융 안정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축적된 자본이 부족했던 점이 꼽힙니다.
국내 제조기업들이 해외 진출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해외 금융 서비스 이제 필요에 대응하는 금융 국제화 측면이 강했던 거고, 상대적으로 해외 현지 고객을 공략하거나 국내 자본을 이용한 해외 자산 운용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과거와는 사뭇 다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금융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금융국제화 대응단을 꾸리고 해외 자회사 인수와 설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향후 정기적으로 한 아세안 금융 포럼을 여는 등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금융 안전성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대외 지급 여력과 신용도의 척도인 순대외 금융자산은 2014년 이전 마이너스에서 지난해 3분기 7,854억 달러까지 늘었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세계 11위로 올라섰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체력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의 강점인 IT나 핀테크 금융을 강화하고 공적 개발 원조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주요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국제화가 좀 뒤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ODA와 연계한 금융협력, 또 그걸 통한 신흥국에서의 국내 금융회사나 금융기관이 신흥국에 진출하는 어떤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급결제나 예금보험 제도 등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금융 인프라의 동반 진출을 통해 금융 수출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5G 28GHz 대역 주파수 경매가 오늘 속개됐습니다. 현재 2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혜린 기자. 네, 주파수 경매는 3일차인 오늘도 결판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테이지X와 마이모바일의 치열한 접전 끝에 3일차 경매는 8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장에선 1,000억 원 안팎에서 최종 낙찰자가 정해질 것으로 보고 주 후반이 돼야 승자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50라운드까지 가도 결판이 나지 않으면 내달 2일 밀봉 입찰로 승자를 가려 제4통신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다만 추후 투자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낙찰받을 경우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승자는 주파수 할당 대가는 물론 향후 3년간 무선기지국 6,000대 구축 비용에 더불어 기존 3사의 망을 빌려 쓰는 로밍 대가까지 더하면 조 단위의 초기 사업비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어느 곳이 제4통신사가 되더라도 사업성을 고려해 B2B 서비스에 먼저 무게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스테이지X는 대학이나 공연장, 공항 등 기업이나 단체 내 구축을 우선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업을 통해 코어망 구축을 완료한 상태며 폭스콘 계열 디바이스 제조사와 손잡고 5G 28기가 대역 서비스가 지원되는 단말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마이모바일 역시 대학이나 공항, 공연장 등에서 B2B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 제조사와 협업해 자율주행 시범 구간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글로벌 유력 통신기업 보다폰과 손잡고 광대역 무선 인터넷을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